우리 장정숙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94회가 되겠습니다. 94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낫으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은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고, 좀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두 진영으로 나눠서 또 선거 운동이 펼쳐지고 이념 전쟁이 붙게 될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수주의자가 아니면서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가 진보주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뭔가, 또 진보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가 뭔가, 그 이념하고 가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념 안에는 그들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념과 가치를 한번 비교해서 보고, 그 다음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갈 때, 정책을 펼칠 때 이 정책에도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요 정책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교육 정책이 있다든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한국의 그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념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자라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 가지고 보수주의자가 아닌데도 보수 진영을 찍고, 또 진보주의자가 아닌데도 진보 진영에다가 투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지역주의, 그러니까 이 선거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꼭 보수주의자라고 해서 보수 진영에서 선택받은 후보를 투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반대로 진보주의자라고 해서 반드시 진보 진영의 후보에다가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보수주의자는 보수 진영의 사람에게 투표하고, 진보주의자는 진보 진영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투표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오늘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미치는 그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투표에 미치는 요소들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주의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남과 호남,
이 지역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그 지역의 후보를 찍어주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영 논리라고 할까요? 진영주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뭐 TV에서 토론할 때 보면 진영주의라는 말보다는 진영 논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진영 논리나 진영주의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투표할 때 대부분 자기 진영에 투표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투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서는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문제죠. 사회적으로 큰 문제,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뭐 자녀가 뭐 대학을 간다든지 학생이라고 하면 그 교육 문제에 관해서 상당하게 교육 문제와 관련돼서 투표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서 노인복지, 그래서 내가 65세 이상 넘으면 내가 노령연금, 노인연금을 얼마나 탈 수 있을까, 이런 복지에 관련된, 또 장애자들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투표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와 같이 투표를 행사할 때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세 개로 나누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 나는 민주당을 좋아해, 아니야 나는 국민의힘을 좋아해, 아니야 나는 중도층이야 해서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인 성향이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이 중도층이 키를 저는 잡고 있다고 봅니다. 중도층이 키를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중도층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저께 인터넷에 보니까 그 한국갤럽이 2025년 그러니까 1월달 2주, 3주차, 4주차 그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은 44%, 그 다음에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죠. 보수 진영의 정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은 24%로 나왔습니다. 한 20% 차이 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하고 보수 진영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층을 누가 끌고 오느냐에 의해서 대통령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이 작년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조사한 내용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프 흐름입니다. 중도층만 본 거예요. 이 가운데 회색은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이에요. 그래서 한국갤럽은 굉장히 제가 신뢰하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다른 데는 별로 신뢰를 안 해도 이 한국갤럽은 공신력이 강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기관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도층이 지금 그러니까 1월 2주차에는 많이 떨어졌지요. 상당히 많이 10% 정도 떨어졌다가 또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뭘까? 이렇게 보면은 이 3주차가 1월 19일 날 저거 국민의힘 또는 그게 보수 진영에서 정강훈이가 집회를 인도하고 그 나머지들이 밤에 서울의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서 아작을 냈지요. 그리고는 이 중도층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이 많은 중도층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는 하나의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강훈이는 그렇게 선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봤는데 각종 뉴스라든지 중도층의 여론도 국민의힘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론의 흐름이에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에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팍 꺾였을까? 10% 정도 팍 꺾였지요. 이것이 아마 이 기점이 인터넷에 기사를 검색해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그 뭡니까?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한 이후에 이런 상황이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뉴스를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이 당선에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도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율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가. 그러니까 지금은 자 중도층이 민주당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한 이후에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12월 3주차에 최고로 올라갔지요. 46%까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설날 민심까지 살펴본다면 44%까지 왔으니까 거의 그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가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홈페이지를 가든지 해서 자세한 것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기사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거기에서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번에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게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주의도 있고 진영주의도 있고 사회적인 이슈, 그러니까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심리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이 심리적인 요소에서는 이념적인 거, 아까 이거 이념적이라고 하는 건 나는 보수주의자야, 나는 진보주의자야,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이념적으로 진보주의자에 속합니다. 이념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보면은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기득권층에 도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새로운 진리들을 많이 저는 선포하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를 들어서 이런 정통 교단에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휴거를 주장한다면
저는 휴거를 이야기를 대부분 안 하지요. 저는 보호처를 건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개혁을 주창하는 진보주의자에 속해요.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때까지 진보주의 진영에서 나오는 대통령 후보만을 찍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있어요. 호감도가 좋으면 저는 보수주의자, 보수 진영에서 나온 후보에 투표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당 지지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하게 높으면 에이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는 떨어질 거야 하면 되는 데다가 사람이 찍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투표에. 그 다음에 가치관, 그 사람이 내놓은 정책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상당하게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각종 정책을 미리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표를 하지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달 안에 빠르면 이달 안에 탄핵이 될 겁니다. 그러면 2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이 정치 상황이 급작하게 돌아가요. 급작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급작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보수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진보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은 뭐라고 할까? 어떤 특별한 진영,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도 중도층에 좀 많이 속해요.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은 저는 중도층에도 많이 속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 기독교의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개혁주의자, 진보주의자로 보면 됩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은 이거 변화를 싫어해요.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이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경상도 사람인데 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나는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자기가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에다가 투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념적으로 진보주의자입니다. 근데 이념적으로 진보주의자라고 해서 반드시 진보 진영 후보에,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꼭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사람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지역주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강한 사람은 진영주의를 누르고 지역주의를 선택해서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정책 미리 이렇게 정책을 내놓지 않아요, 후보들이. 그래서 복지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의 그 10가지 이 정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경제 정책이라든지 사회 정책이라든지 복지 정책, 그 다음에 노동 정책, 세금 정책, 그
그 다음에 경제 이익이 대응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진영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꼭 자기에게만 유리한 것도 아니야. 자기에게 불리한데도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특색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 투표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투표하고 나서 그 개표 방송을 한번 보지요. 개표 방송을 보면 서쪽은 주로 파란색, 동쪽은 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들어요. 우리나라는. 빨간색이 저게 지금 국민의힘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파란 색깔은 더불어민주당 색깔이고. 그러니까 색깔이 그렇게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10가지 정책을 자세히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살펴보기 전에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는 배웠겠지. 근데 그때는 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씩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거를 누가 세밀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더 많이 전해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 현실도 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한 죽어서 저 세상 가기 이전에 이 지구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에서 사는 한 이 진영에 대한 이념은 이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나 이념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영마다 핵심 가치가 있어요. 진영의 핵심 가치와 이념 또는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다르다고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시장과 효율성, 이것이 보수의 핵심이에요. 근데 보수의 핵심이 뭐냐면 시장하고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근데 진보는 이게 또 아니에요. 완전 다릅니다. 진보는 진보의 이념과 가치는 어디 있냐면 시장에 있지 않아요. 평등이에요. 평등하고 공정성에 있습니다. 완전 달라요. 이념 자체가.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을 보고 자꾸 뺄갱이 하는데 이 뺄갱이라는 말을 쓰면은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이 쓰는 용어고 뺄갱이라고 쓰면 안 되고 평등주의자 이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평등주의자야. 그러니까 진보의 그 이념의 핵심은 평등하게 잘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진보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핵심이에요. 그걸 뺄갱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진보라고 그래요. 진보. 근데 보수는 평등을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옛날에 회장이 이건희였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지금 회장을 하고 있다고. 그죠? 이건희 그 아들이 지금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 경제에다가만 몇 개 놨어.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반도체 칩이나 이런 걸 만들고 TV나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도 팔아먹고 저 외국에도 팔아먹고 그래서 돈을 잘 벌어.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밑바닥에 있는 이 인간, 밑바닥에 있는 이 국민들은 노력해도 쇠가 빠지 이건희 아들보다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월급 들어오면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이것저것 다 빠져나가고 통장이 텅텅 비는 거야. 그게 쓸 돈이 없어. 그래서 진보는 누구 편이냐? 약자 편입니다. 약자 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비밀들을 모르고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하는 인간들은 내가 볼 때는 지역주의자예요. 그거는 이념주의자들이 아니야. 이념주의자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 사람 찍어주는 거야, 그냥. 그건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지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념이 확실해야 돼요. 사람은 이념이라는 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 인생을 사는 가치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시장하고 효율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는 강자편이에요. 그래서 기업들, 그 다음에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체들 있잖아요. 법인. 그래서 법인세를 깎아주자. 근데 민주당 쪽에서 진보 진영에서는 법인세 높여갖고 많이 받아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그래서 복지 혜택을 더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많느냐 못 사는 사람이 많느냐 하면은 못 사는 사람이 많다고 봐야 돼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를 그려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이런 삼각형이 있다 칩시다. 이게 피라미드라고 보고, 그러면 이런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게 돈 많은 사람은 요 꼭대기라고 보면은 돈 없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야. 이 피라미드 구조형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약자편이 원래는 많아야 되는데 투표를 해보면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많이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여기까지죠. 뭐 더 없죠, 그죠?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약자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를 해보면 진보진영 대통령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진보진영 대통령은 다 이때까지는 보수진영에서 대통령을 했다고. 보수진영. 그래서 보수진영 대통령은 자 박정희 대통령부터 한번 봅시다. 박정희, 그 앞에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그죠?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보수진영 대통령 윤석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후보로 나갔지만 저는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수주의자로 보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검사로서 일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검사로서 산 사람이지 이 보수진영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나쁜 짓을 하고 탄핵된 대통령들을 보면 다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면 박근혜도 탄핵됐지, 그죠? 윤석열도 탄핵됐지. 이제 탄핵이 될 거예요. 좀 있으면 윤석열 탄핵이 안 되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만일에 안 됐다 면 난리 난다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한동안 꽤 시끄러울 겁니다. 아마 그것을 미리 헌법재판관들도 감안을 해서 그걸 결정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정책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정책, 복지 정책, 그 다음에 여기 교육 정책은 안 들어갔네. 노동 정책, 세금 정책,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9번째에다가는 교육 정책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교육 정책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에다가. 그래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10가지 정책 비교해서 이 교육 정책이 빠져 있는데 교육 정책을 9번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제 경제 위기 대응 정책.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그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죠. 이게 경제 정책 위기를 대응하는 시스템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총 결론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이념과 가치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진영의 주요 가치와 이념은 전통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보주의자야 이러면은 대통령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박정희,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그러면 이제 노태우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노태우 해갖고 김영삼 대통령까지 왔어요. 왔는데 여기 다 보수라 말이에요. 보수 진영 대통령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 질서를 중시하고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과 연속성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그때 표를 찍었다면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했던 이해창이라고 있어요. 이회창인가 이래요. 이름이 이회창인데 이회창을 다 찍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누구를 찍었느냐? 저는 진보 진영에 저는 김대중을 찍었어요. 그때 찍었습니다. 김대중을 그때 찍었어요. 근데 그때 왜 찍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 투표 대통령 선거 투표하기 한 달 전인데 꿈에 뭘 보게 됐냐면 그 대통령 이 선거를 하는데 개표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여주시더라고 꿈에. 그러고 그때 꿈에 뭘 보여주시냐면 참 재미나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꿈에 뭐라고 나오냐면 3위 이인재 하고 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기 그 KBS에 보면은 진품 명품 그 가릴 때 숫자 올라가지요. 숫자 두루루 올라가는 거 있죠. 주유소에도 가면 숫자가 두루루 올라가잖아요. 기름을 넣으면. 그러니까 진품 명품 할 때 돈 숫자가 두루루 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이인재 3위 이인재 하는데 숫자가 두루루 올라가다 탁 멈춰요. 그 다음에 이해청 그렇게 떴어요. 음성이 들리고 숫자가 두루룩 올라가요. 근데 숫자가 두루룩 올라가는데 이인재보다는 한참 많이 올라가더라고. 근데 딱 멈춰요. 그 다음에 1위 김대중 하고 음성이 들렸고
숫자가 두루룩 올라갔어요. 올라간데 제 꿈에서는 그 숫자가 멈추지 않고 두루룩 올라간 상태로 꿈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겠구나. 그래서 찍으러 갔어요.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사람인데 이번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된다고 찍으러 갔어요. 그걸 같이 김대중을 찍었습니다. 그래갖고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뭡니까 저기 경상북도 군위가 고향인데 그 자기 오빠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갔어요. 투표하기 투표하기 몇 주 전에 갔는데 저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빠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대중이가 대통령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경상북도 사람이니까 벌쩍벌쩍 뛰지요. 아니 이해창이가 대통령 되지 뭐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냐고 막 벌쩍벌쩍 뛰더래. 벌쩍벌쩍 뛰더래. 벌쩍벌쩍 뛰는 거는 그 개인 자유니까 벌쩍벌쩍 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꿈은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지요. 그래서 보수는 전통이 될 수 있으면 유지되는 걸 원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질서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걸 원합니다. 질서가 굉장하게 그대로 유지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정강훈이란 이런 인간들은 보수라고 하면서 법원에 들어가서 완전 깽판 쳐버렸죠. 뭐 정강훈이가 직접 치는 건 아니지만 그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가지고 가서 서울의 서부 지방법원을 아작을 내버렸잖아. 이런 거는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아요.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아요. 그런 거는 원래 진보 진영에서 하는 것이지 보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보수 진영은 개인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국가의 역할이 별로 없고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가도역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원래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진보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인물을 안 기르고 대충 그냥 인기 있는 사람 갖다가 그냥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게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보수의 이념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엄을 하는 거지. 계엄을 한다는 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국회에다가 군인을 갖다 투입했다?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건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수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를 기록하세요 할 때, 보수의 이념 중에 하나를 기록하세요 할 때 딱 시험에 나왔다 했을 때 이걸 쓰면 정답이 뭐냐?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이게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인데 자유시장경제예요. 근데 진보는 아니에요. 진보는 시장경제를 추구를 하지만은 자유가 아닙니다. 통제 시장경제입니다. 조금 달라요. 이념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뭡니까? 이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고 보수 진영, 보수주의자들의 이념이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했을 때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시장경제.
또 하나는 뭐냐? 개인의 자유. 이겁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시장 경제에 맞춰져 있어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돼요. 국가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뭐 이건희 아들이 돈을 이재용이죠. 이재용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는 세금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부를 축적하든 뭐에 대해서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가녜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개인에게 한없는 자유를 보장을 해요. 근데 진보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진보주의자들은 이 시장 경제에다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약간 국가가 이 통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개입한다고 해서 개입 시장 경제, 뭐 말을 붙이자면 통제 시장 경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뭐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붙이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통제 시장 경제 아니면 개입 시장 경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보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약간 제한해요. 제한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약간 제한합니다. 그래서 많이 돈 번 사람들한테 야 세금 많이 내. 그래갖고 세금을 아주 강하게 매겨갖고 걷어가지고 그 약자들한테 그걸 복지 정책을 쓸 때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또 여성들 애 낳으면은 뭐 애 낳는데 돈 많이 주고 집 사는데도 보태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것이지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 지금 보면은 보수주의자들도 지금 많이 변질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변질된 것 같아. 이 보수주의자들이 변질이 된 것 같아. 이게 변질이 됐다고 해야 되나? 좀 뭐 변화가 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갖고 진보주의자도 아닌데도 이렇게 막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진보주의자들이 펼치는 정책 같은 것들을 막 갖다 펼쳐요. 그건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진보주의자들의 정책들을 도용해가지고 인기를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꿈꿈속에가 있는 거죠. 내가 대통령 앞으로 나설 건데 나 좀 잘 봐줘. 이런 그것이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주의 진영의 주요 가치가 뭐냐면 네 번째는 안보와 질서 유지예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보수주의자는. 그러니까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 거예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려고 북한에다가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북한을 뭐 미사일로 공격해가지고 뭐 거기서 그 풍선 날리는 그걸 공격해가지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이런 것이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완전히 보수주의자들이 아니고 정신 나간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들이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으로 말하자면 또라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국가의 안보를 해치면서까지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계엄을 선포해갖고 뭔가 한번 이 국회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했다. 그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것이지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윤석열이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윤석열은 여러분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윤석열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보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수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요. 국가 사회 질서. 그러니까 정강훈이가 막 나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 구치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나옵시다. 그러면 그 구치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무원들이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 모시러 나왔습니까? 아이고 데려가세요. 그럽니까? 난리가 나죠. 그들이 구치소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면은 그들을 제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강훈이 같은 놈도 내가 볼 때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정강훈이 이 인간도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는 사회 질서를 최우선으로 오는 사람이요. 근데 법원에 가서 난장판을 지긴다? 법원을 아작내버린다? 판사를 끄집어 가서 판사를 잡아갖고 아주 그냥 죽여버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보수에서는. 이걸 원래 하는 자들을 진보주의자라고 그래요. 개혁주의자. 자, 5번째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의 가치. 5번째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전통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가족 가치, 가족의 가치,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규범,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해요. 변화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규범, 정치적인 규범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중요시 여기며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국가안보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도덕적인 규범을 파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째로 진보 진영의 주요 가치와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사회 정의가 가장 우선이에요. 사회 정의. 그래서 정의를 실현한다 했을 때 그 자는 누구냐? 그 자는 뭐냐? 그거는 진보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회 시장 경제로 이게 민주주의는 시장 경제를 원리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통해 하다 보면 잘 사는 사람은 계속 돈을 많이 벌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약자가 나오고 사회가 불공평해. 그러면 이 불공평하고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 보려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 사람들을 누구냐? 이 사람들을 진보주의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진보주의자, 저는 진보주의자, 이 개혁주의 이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 보면 개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왜 나왔겠냐? 그런데 그 개혁을 달고 있는 그 목사들도 투표를 할 때 진보 진영에 투표 안 하고 보수 진영에 투표할 수가 많이 있다. 왜 그러냐? 후보자의 호감도나 또 소속된 정당이라든지 또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의를 굉장하게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개혁주의자하고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은 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노력을 한 거지 국민의힘 보수당에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수가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는 될 수 있으면 기업 하는 사람들 잘 되게. 그런데 그래서 불공평이 심화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수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불평등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거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보면은 대학교 고등학교도요 전부 다 뭐 1류, 2류, 3류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근데 이런 거를 정책을 통해서 다 없애버렸죠. 평준화 해버렸죠. 그래서
고등학교도 평준화 시켜버렸잖아요. 평준화를 싫어하는 데가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개혁주의자예요. 평준화를 찬성한다? 그건 개혁주의자예요. 평준화를 반대한다? 그건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근데 이런 것이 교육이 안 돼 있어 지금. 몰라. 대한민국의 나이 든 사람들도 몰라. 할매들 봐봐. 뭐 그냥 아이고 윤석열이 불쌍해. 그냥 아이고 대통령 좀 더 했으면 좋겠어. 막 그러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경상도 이 할매들 보면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그냥 경상도 당 찍어준다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뭘 잘못했냐 이거요. 매 그런 소리만 하는 거야. 저는 참고로 지금 현재 녹화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데가 포항입니다. 보수주의자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지 그게 보수주의자가 지향하는 거예요. 평준화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평하게 평준화도 살자. 이게 사회주의고 이게 공산주의거든 원래가. 그러니까 이 진보주의자 안에는 평준화 이것이 좀 들어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쉽게 말하자면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약간의 빨갱이 사상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진보주의자 자체의 이념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진보주의자들은 사회 정의를 굉장하게 그래서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사회가 불공평하다. 그래서 평준화하자. 그래서 경제적인 평준화, 그다가 교육도 평준화하자 그래갖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평준화 돼갖고 들어갔어요. 그 앞전 몇 년 전에는 그게 평준화가 안 돼 있고 고등학교가 서열이 있었다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쉽게 말하면 A급, B급, C급 이게 서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보주의자들은 사회 정의, 공평한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것이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 그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진보주의자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건 하나의 노래에 불과한 거야. 그 뭐 송명이가 뭐 지었던 시라고 하는데 그 노래를 부는 사람들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수당을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보 진영의 주요 가치 이념이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민주주의의 확대.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참여주의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이 어떤 한 사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시장에 의해서 어떤 한 도지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회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진보주의자예요. 진보주의자입니다. 이게 보수주의는 이런 걸 싫어해요. 보수주의자들은 독재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영웅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보수주의자들은.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성향이 강한 것이 아니고 진보주의자들은 여럿이 회의해서 결정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다자 결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한 사람이 의사를 결정하기보다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런 거를 굉장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 뭘 해도 전 국회의원들이 참여해가지고 회의해갖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대표나 옛날에는 총재라고 그랬어요. 총재가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 진영의 가치와 이념 두 번째는 민주주의 확대고 세 번째는
진보 진영의 세 번째 이념 가치는 뭐냐면 사회 변화입니다. 혁신이에요. 개혁이에요. 개혁.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개혁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개혁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종교적으로 저는 종교적으로 보면 저는 개혁주의자입니다. 개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개혁주의자가 있고 보수주의자가 있어요. 뭐 기독교를 이 상태로 썩었든 안 썩었든 이 상태로 유지하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이 있고 정치적인 것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개혁주의자들을 진보주의자라고 한다니까. 진보. 근데 여기에도 나는 안 속해, 저기에도 안 속해, 이런 사람을 중도층이라고 그래요. 중도층. 아까 중도층의 여론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중도층에서 배 차이가 나지요. 근데 이 상태로 투표하면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도 중도층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사람은 종교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성향이 거의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안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저는 개혁주의자에 속해요. 개혁주의자입니다. 개혁을 원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은 휴거를 주장한다고. 근데 저는 휴거를 거의 주장하지 않고, 휴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보호처를 짓는 거를 저는 굉장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의 발전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 세상을 꿈꾸고 믿음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 진보주의자, 이 개혁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은 변화를 원해요. 변화.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이 바뀌어가고 새로 나오는 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보수당에서만 자꾸 나와야 돼. 대통령도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주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진보주의자하고 보수주의자하고 혁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국가의 개입입니다. 국가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고, 보수주의자들은 국가가 아주 소극적으로 개입을 하더라도 아주 소극적으로 개입을 하자,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고 이럴 때는 민주당은 진보로 알고 있으면 돼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나라가 돈을 좀 풀자, 그래서 전국민 25만 원 주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주의자는 그런 걸 안 해요. 싫어해요. 원래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뺄갱이라 그러는 거야. 그 내가 볼 때는 뺄갱이라는 용어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너무 잘못된 용어 같아. 뺄갱이는 북한 사람들한테 써야 되지 남한 사람들한테는 쓰는 게 아닙니다. 남한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깔린 상태에서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돈을 좀 풀자, 그리고 복지를 좀 강화하자, 교육을 좀 무료로 하자. 그래서 고등학교도 지금 우리나라 무료로 하고 있지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것이지, 보수주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당으로 말하자면 국민의힘에서 할 정책이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누가 그런 정책을 냈다, 그 사람은 그냥
보수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 그의 사상은 진보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진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 뭐냐면 포용이고 존중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요. 그래서 어차피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관이나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사가 있을 거란 말이요. 다양한 의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양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별로 싫어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예요. 다양한 의사를 존중해 준다. 다양한 의사를 존중해 준다. 다양한 의사를 존중해 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보수주의자지요. 다양한 의사를 존중한다. 별로 존중 안 한다. 그러면 존중을 별로 안 한다. 다양한 의사를 존중 안 하고 이 사람들은 획일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독재성이 강합니다. 원래 보수주의자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 독재 이게 존중을 안 해요. 이거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싫어해요. 다양한 의사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독재성이 강해요. 이 보수주의자들은. 전두환, 박정희 엄청 강하지요. 독재. 그리고 윤석열이도 이 독재 성격이 가장 그 개인적인 성향이 보수주의자는 아닌데 이 사람은 권위주의가 강해.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아니고 권위주의가 강해. 그 사람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보수주의는 아니야. 보수주의는 아니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권위주의야. 권위주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충성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자기한테만 권위가 쏠리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의 성격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아작을 내버리는 거야. 아작을 내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내가 볼 때 보수주의자는 아니고 권위주의자에 속한다. 그래서 독재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됐으면 아마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추측이에요. 계엄이 예를 들어서 성공했다. 그러면 장기간 독재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김건희도 깜빡 안 가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강해요. 이게 보수의 이념이 강한 것이 아니고 권위주의 이념이 강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 이 말이 옛날에 한때 유행했는데 검찰총장 할 때 그 말이 나왔죠. 나는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 안 한다. 그 이야기인데 그 말 속에는 나는 내 권위만을 주장한다. 나는 내 권위만을 중시하는 거지 내 위의 권위에 대해서는 남은 아나무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권위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보수주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이 획일적인 독재의 성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사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의사를 존중해. 근데 윤석열은 권위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독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군대를 풀어갖고 아작을 내려고 했지요. 이 진보주의자들을. 근데 뜻대로 안 됐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도표로 이렇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이념의 차이를 도표로 간단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지를 강조한다 하는 거는 진보 진영이에요. 못 사는 사람한테 돈을 좀 주자.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좀 풀어주자. 노인들한테
수입이 없는 노인들한테 좀 복지를 확대하자. 이건 다 진보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그런 거 싫어해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갖고 살아야지. 뭐 국가한테 손을 벌리느냐. 너가 알아서 살아. 이것이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아니냐. 누구가 장사해갖고 마음대로 먹고 살아. 망해도 네 책임, 흥해도 네 책임. 이게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진보주의는 안 그래요. 사업을 하다 망했어. 아이고 그 망한 사람들, 소상공인들 좀 도와줘야지. 국가가 개입해서 돈 좀 풀어줘야지. 이것이 진보주의자라니까. 근데 보수는 그런 게 없어요. 원래 보수주의자라는 보수주의 안에 개념에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경제 이것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그 뭡니까 뭐 의료보험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병원도 못 가요. 저 미국 사람은. 그래서 아파도 길거리에서 끙끙 앓으면서 그냥 죽는다는 거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도 이 의료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원래 변화를 싫어해요. 그러나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서 발전해야 된다. 라고 추구하는 데가 진보주의자예요. 그래서 시장경제에다가 맡겨놓자 하는 거는 보수주의자고, 시장경제에다가 맡겨놓으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산다. 그러니까 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주고 그래갖고 복지 혜택을 좀 늘려야 된다. 못 사는 사람들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들 장사 못하는 사람들 이거 좀 도와줘야 된다. 이건 다 진보주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는 뭐냐? 사업을 하든 망하든 허가하든 네 책임이야. 각 사람의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의 가치, 우리나라 예전부터 내려오는 가치를 유지하고 질서를 존중해요. 질서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 들어가서 난장판 지기고 법원을 아작내고 뭐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끄잡아 내오고 하는 거는 이거 보수가 할 일이 아니요. 이거는 테러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테러주의자. 그거는 폭동주의자, 테러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정강훈이는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테러주의자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강훈이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테러주의자예요. 극단주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진보주의는 다양성을 아까 존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회 정의,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공정하게 되는 걸 원해요. 공평하게 되는 걸 원한다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복음성을 부르면서도 이 보수주의자들, 보수 진영의 후보에가 투표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우리 기독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보수주의자, 이 보수 진영의 후보를 찍는 사람들은 보수 이념도 약간 있지만 지역주의가 강해요. 내가 볼 때는 지역주의는 보수주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는 국가가 될 수 있으면 개입하지 말고 개인이 책임을 갖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흥해도 본인이 책임지고 망해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나 진보주의자는 아니야. 사업하다 망했어. 세상 살다 망했어. 그러면 국가가 개입해서 그 가난한 사람, 약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진보주의 이념입니다. 여러분 이 굵직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모르고 말이야 무조건 말이야 경상도 사람이라고 국민의힘만 지지하고 또 전라도 사람이라고 또 민주당만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진보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가, 나는 보수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진영,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정책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정책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 이념, 핵심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수 진영은 자유예요.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자유와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있죠, 요거. 예,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게 보수예요. 보수는 그래서 보수의 이념을 둘러 쓰세요. 그러면 시장하고 자유입니다. 이게 보수의 이념이에요. 보수 이념입니다. 보수의 이념은 시장하고 자유로 한정 딱 두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보 진영은 달라요. 진보 진영은 평등, 그 다음에 공정, 또는 공정 대신에 정의 이런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보 진영의 이념이에요. 진보 진영,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념입니다. 이념.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야.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강조하고 좀 도와줘야 돼. 약자들 도와줘야 돼. 못 사는 사람 도와줘야 돼. 이거는 다 진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수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보수는 아니 장사하다가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망하면 개인 그 사람 책임지 왜 국가 책임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보수 이념이에요. 진보 이념은 아니에요. 그래도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국가가 존재하는 거는 그렇게 약자를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사는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진보 이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시장. 이게 시장에 대한 관점도 두 진영이 완전 차이가 있어요.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고 효율적으로 자연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믿습니다. 보수에서는. 그래서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시장에다가 맡겨야 된다. 그래서 장사하다가 망하는 사람은 그건 개인 책임이고, 또 장사가 잘 돼갖고 흥한 사람은 그것도 개인의 행복이고 개인의 노력이다. 그래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보수 진영이에요. 진보는 다릅니다. 진보는 시장에다가 맡겨놔 보니까 아니 이건희 아들만 돈을 많이 벌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더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소외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적인 약자를 좀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불공평한 거, 시장의 불안전성을 보완해 주자. 그래서 사회적인 형평성, 공평성을 확보하자. 형평성을 확보하자. 이런 것이 진보 진영이에요. 그 다음에 진보 진영의 정부에 대한 이념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되냐?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보수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국방이라든지 치안, 그래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을 깨부시고 법원을 난장반죽인 것은 이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건 테러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강훈이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테러주의자다. 폭동주의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방이라든지 치안 이런 걸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보수.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북한이 풍선 날리는 데를 공격해가지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다고 하는데 그것이 뉴스에 한동안 많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이건 보수주의자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보수주의자들은 국방 치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보 진영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부는 이 시장 경제에다가만 맡겨 놓으면은 사회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삼성 이재용이는 돈 많이 벌고 저기 조그마한 5평짜리 하나 얻어갖고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꼬박꼬박 세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면서 해봐야 나중에 집에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고 주인한테 세 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불평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소상공인을 도와주자. 그러니까 이게 진보주의자가 하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은 뭐냐? 소상공인을 돕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를 돕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진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민 대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전 국민 25만 원씩 줍시다. 그러니까 반대하지요.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지요. 그걸 반대 의지하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싫어하는 데가 그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는 돕자가 아니야. 돕자가 아니고 개인한테 맡기자. 개인한테 맡기자 이 뜻이에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업 시장에 뛰어들어가 갖고 사업을 잘하든 그건 개인 책임이고, 못해도 그 사람이 망해도 그건 개인 책임이다. 어떻게 국가가 그 개인까지 다 책임을 지느냐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진보주의자는 그게 아닙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이 세상이라는 건 돌아가지만 시장에게 맡겨놔도 시장 경제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게 벌고 해서 불평등한 것이 생긴다. 그래서 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려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약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좀 도와주자, 복지로 돌려주자 하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럼 경제정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진보주의의 경제정책하고 보수주의의 경제정책도 완전히 구분됩니다. 보수 진영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세금을 감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나 삼성 같은 대기업 같은 데다가 감세,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주로 쓰려고 그래요. 왜? 그래서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으면 투자를 해갖고 계속 성장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무역,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고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보수 진영입니다. 진보 진영은 달라요. 진보 진영은 어차피 시장 경제에다가 맡겨놔봤자 안 된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높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감세 정책은 보수, 그 다음에 세금을 높이자, 증세 정책, 이거는 진보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자, 기업의 규제들을 완화하자, 이거는 보수예요. 진보 진영은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규제를 강화하자, 이런 건 진보주의예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규제를 보면 규제를 강화하자. 그 다음에 보수주의자들은 아니에요. 규제를 약화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규제를 약화하자, 완화하자, 그런 겁니다.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진보 진영은 이게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 많이 걷어가, 세금 많이 걷어서 약자들한테 복지 혜택을 많이 주자. 그래서 소득이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소상공인들을 좀 많이 도와주자, 이런 정책을 피는 데가 진보 진영이에요. 근데 자기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 진영 안 찍어요. 보수를 찍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에서 온 것이 아니고 지역주의에서 온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상도에 가게 사장이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돈도 못 벌어. 그러니까 약자잖아. 그럼 약자를 보호하고 하는 데는 진보주의자들이 이걸 한단 말이야. 민주당에서 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자인데도 사장이 약자잖아. 약자인데 이 사람이 투표할 때는 어디다 가냐? 투표할 때 보수 진영 후보자에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은 뭐냐?
이념에서 온 것이 아니고 지역주의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거는 이념에서 온 것이 아니고 지역주의입니다. 경상도 가게 사장이야. 예, 포항에 가게 사장이야. 그럼 자기는 못 살아. 돈도 조금밖에 못 벌어. 그래서 근근히 밥 먹고 살아. 그럼 약자예요. 약자를 도와주는 데가 진보주의자들인데 민주당이 주로 이 정책을 많이 피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누구한테 했냐?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후보자에게 투표한다니까. 이거는 이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건 지역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 보수와 진보의 사회주의 사회 정책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보수의 이념은 뭐냐면 개인의 책임과 자의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망했어. 그러면 개인 책임이야. 장사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고. 그래서 복지 정책을 피는 것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원래. 그래서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지원을 강화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그럼 누구한테 걷느냐?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걷어들이자 해서 법인세 같은 건 또 올리고 막 그렇게 기업에다가 세금을 강하게 해요. 그것은 진보주의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자들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과 자립심을 저해한다. 도와주면.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고 아주 그냥 해갖고 쫄딱 망한 사람이나 병들어갖고 걸거르는 사람이나 도와주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그러나 이제 진보 진영은 다릅니다. 진보 진영은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전 국민한테 뭐 25만 원씩 뿌리자. 뭐 이런 말도 있고 100만 원씩 돌리자.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보장해 줘야 된다. 전 국민이.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 약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게 진보주의자예요. 이게 진보주의자는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보수는 반대지요. 보수주의자들은 복지를 약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정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수에서의 노동정책과 진보에서의 노동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갖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은 보수가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게 보수가 주장하는 거고, 진보는 노동자의 권위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뭐 민노총, 한노총 이런 말이 나와요. 노동자 하면은 뭐 민노총, 뭐 한노총 이런 말들이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민주노동 뭐 총연합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민노총, 한노총. 이 한은 한국이라고 약자일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연합이 있다고. 그러니까 민노총이 있고 한노총이 있는데 이런 노동자들의 권위를 강화하자. 그래서 주로 노동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주요 노동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주요 노동자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민주당을 지지할 겁니다. 왜? 민주당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러나 이 보수는 기업인들, 사장님들, 회장님들에게 아주 희소식이지요. 그러나 진보 진영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진영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세금 정책도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보수는 뭐라 그랬어요? 감세 정책. 그러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법인세도 깎아주고 이렇게 각종 세금들을 깎아줘 갖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해가지고 소비 촉진이 일어나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업 편을 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는 기업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진보 진영은 기업 편이 아니에요. 노동자 편입니다. 노동자 편이에요. 그래서 소득세율도 높이고 상속세도 강화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것을 복지 자원으로 쓰자. 그래서 복지 혜택을 주자. 이것이 뭡니까? 이 진보 진영의 이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빠졌던 것이 교육 정책인데 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교육 정책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이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선호해요. 경쟁을 굉장하게 장려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뭐 더 세워야 된다 하는 거는 보수에서 하는 거고, 사립학교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립학교를 많이 세워야 된다 이건 보수고, 진보 진영은 이 사립학교 이런 거 필요 없어.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모두 다 똑같은 학교, 사립학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라에서 공교육을 활성화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돈이 있든 없든 공평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됐지요 지금. 그래서 고등학교 옛날에 서열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급, 2급, 3급 이렇게 서열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지요. 없어졌고 고등학교 서열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무상교육을 확대해가지고 좀 고등학생들까지도 지금 저는 무상교육으로 교육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펼치는 데가 진보입니다. 진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정책, 이게 진보하고 보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시장 경제를 회복하고 경제 주체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게 경제 주체라고 하면은 회사를 이야기해요. 주로 회사, 뭐 삼성이나 뭐 이런 회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굉장히 강화하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진보는 달라요. 진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갖고 사회적인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약자들에게는 돈도 좀 나눠주고 전 국민 뭐 25만원씩이라도 나눠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경제 위기, 이제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럼 경제 위기 때 어떻게 하자느냐? 25만원씩 주자. 25만원씩 주자. 이런 걸 펼치죠.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이걸 막는다고. 막는 데가 주지 말자. 주지 말자. 이것이 보수예요. 이게 보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25만원씩 주자. 그러면 보수주의자들은 주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받고 싶지요, 이거를.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가 25만원 받고도 보수 진영 후보를 찍어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경제 이론과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수 진영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그리고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서
진보 진영의 국가 개입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도 이렇게 오세훈 시장 같은 거 보니까 시가 개입을 해갖고 그 시민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은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해결 방안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보수 진영은 뭘 강조해요? 시장 경제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을 강조하는 반면에 진보 진영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구분해도 여러분이 굉장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평한 사회, 형평성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거는 진보주의자예요. 보수 진영은 망할 사람 망하고 흥할 사람 흥하자. 이게 보수주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쭉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너무 오래 해도 안 돼요. 대통령은 이쪽에서 한번 나왔으면 저쪽에서도 한번 나오고, 저쪽에서 한번 나왔으면 이쪽에서도 한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돼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탕하에 보수와 진보가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에 있는 보수와 진보예요. 이걸 뺄갱이로 몰면 안 돼요. 그건 나쁜 놈들이야. 뺄갱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 상대편을 갖다가 적으로 보는 거야.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수든 진보든 상대편이 적이 아니다. 적은 저 북한이 우리의 적이지 상대편이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상호 보완 작용. 그래서 상호 보완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만 발전해도 안 돼요. 시장 경제도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선진국. 우리 옛날에는 후진국이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후진국이었어요.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선진국 됐다고 벌써.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보수와 진보가 적당하게 대통령을 이쪽에서도 나오고 저쪽에서도 나오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발전시켜 나가자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수의 이념과 진보의 이념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을 것으로 믿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